들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좀 무겁고 또 좀 슬퍼요. 서울 변두리에서 개척교회를 이끄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교회가 너무 작다 보니까 교회를 좀 키우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서초동에 오셔서 경매를 좀 알아보십니다. 그러다가 안 박사라는 전문 사기꾼을 만나요. 근데 이 안 박사가 자기를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정권의 비자금을 현금화시키는 일을 자기가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더니 이 목사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4억을 주면 1,000억짜리 건물을 당신 앞으로 넘겨주겠다라고 합니다. 그걸 믿으셨어요? 오, 여러분 가슴이 뛰시죠? 안 믿을 것 같아요. 저는 안 뛰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가슴이 뜁니다. 눈앞에서 1,000억짜리 빌딩이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부터는 예배 시간만 빼면 안 박사 일당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남산에 가서 국정원 국장님이라고 하는 뭐 윤 국장이라는 사람도 만나고 뭐 청와대 2인자도 만나고 뭐 이러고 다녀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심지어 교회를 담보로 잡아서 다 모아서 4억을 결국 만들었어요. 1,000억짜리 빌딩이 올까요? 안 오죠. 안 오죠. 안 올 뿐만 아니라 진행비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2천, 3천 계속 뜯어갑니다. 무려 7년 동안 끌려다녀요. 어머. 아니 그 어떻게 오랫동안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얘들이 이렇게 사기를 잘 칠 수 있고 처벌을 잘 안 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얘들은 어떤 사기 조직이 아니고 사기 인력 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이런 분들 같은 분들이에요. 서로 자기들끼리 대강만 아는 피해자 한 명 이렇게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오면 그때 이제 사기 조직을 그때 짜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렇게 모아서 가니까 고소가 돼도 서로가 서로한테 책임을 미루면 되는 거예요. 쟤한테 난 속았어요. 쟤한테 속았어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 어떻게 돼요? 한 바퀴 다시 돌아옵니다. 제자리 좋아. 공모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서로 연결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실제로 이 사건을 처음 개발하신 분이 김 회장님이시라는 분이 계셨는데 전설적인 분이시죠. 이분은 한 76회 정도 어머나. 이걸 하셨는데 회장 닮만하네요. 네, 근데 68회를 무혐의로 다 빠져나가십니다. 대단하죠. 그 50회 사건 기록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다 조사를 해보니까 연결고리를 그래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일당을 다 구속을 시켰죠. 안 박사는 도망을 갔는데 안 박사 사무실로 잡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수사관이 하는 말이 이 인간이 거기에서도 사모님 정부 물건 하나 하시죠? 이러고 있더랍니다. 반대로 이 목사님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부인하고도 이혼하고 교회에서도 쫓겨나고 걷지도 못하시고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피해자가 이런 상황이 돼도 그거 그렇게 형량에 크게 영향 미치지 않아요. 뭐 한 징역 1, 2년 정도 얹혀지는. 우리나라는 다른 모든 나라와 달리 무조건 범죄율 1위가 사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기꾼들이 재범률이 높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형량이 좀 낮습니다. 그리고 구속도 거의 잘 안 돼요. 구속되면 또 사기꾼들은 가서 합의를 그렇게 또 잘해와요. 외상 합의도 잘해오고 할인 합의도 잘해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다 풀어놔죠. 사기죄가 사실은 왜 무섭냐면 피해 회복이 거의 안 됩니다. 재산상으로 환원이 가능한 금액을 따져보면 1년의 피해액이 20조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회수가 되는 사기 피해액은 2%에서 3%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날아갑니다. 사기는 그럼 어떻게 피해야 되느냐? 사실 사기는 다른 사람 말에 속는 게 아닙니다.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목사님이 그렇게 당하신 건 뭐냐면 눈앞에 1,000억짜리 건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도 안 된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000억짜리 건물 보여주면 그거 가서 등기부 등본 떼어보면 돼요. 그 건물 등기부 등본 떼어보면 갑구에 소유자가 나와 있죠. 소유자가 100명이 넘어요. 그리고 여러분
남산에 국정은 없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만 해도 사람들은 속아요. 사기는 주로 어떤 사람이 당하냐면 제일 불쌍한 사람, 힘없는 사람, 절박한 사람. 그중에서 청년들이 정말 많이 당해요. 왜냐하면 야생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 가장 좋은 먹잇감이 뭐예요? 새끼들. 새끼예요. 이 사회도 똑같아요. 이제 막 사회를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좋은 먹잇감입니다. 20대 초반에 너무 안일하게 판단하고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절대 회복할 수 없는 그런 피해를 입기도 해요. 수민 씨라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연예인 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알아보다가 인터넷에서 놀라운 광고를 봐요. 여기하고 전속 계약을 맺으면 데뷔할 때까지 생활비를 준대요. 그뿐만 아니라 성형수술도 공짜로 시켜준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밑에 댓글을 보니까 원장님 너무 감사해요. 원장님 덕분에 꿈을 이루었어요. 하석진. 그 길로 수민 씨는 서울로 올라옵니다. 면접을 봐요. 야, 면접을 봤는데 그냥 덜컥 합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계약을 맺으니까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요. 성형수술만 받고 도망가는 애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담보가 필요해. 네가 대부업자한테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담보조로 우리에게 맡겨. 수민 씨 갑자기 머리가 띵하죠. 그건 좀 그랬더니 야 원래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야 그러면은 너 뭘 믿고 우리가 너 그걸 해주니? 나중에 너 행사 한 번 뛰면 그 돈 다 갚고. 정말 악질적인 대부업자들로부터 두 군데에서 600만 원을 대출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건네주고 집에 가서 부푼 꿈을 안고 기다리죠.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안 와요. 근데 이자 독촉은 엄청나게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수민 씨가 저 좀 일 없어요. 성형은 언제 해줘요? 막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것들이 내가 거칠어졌네요. 아 이렇게 거칠어지면 안 되는데 그분들이 고객님들이시니까 저희 고객님들이. 네. 그 악질 고객님들께서 수민 씨한테 이제 나쁜 제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방송을 나가려면 방송 관계자하고 동침을 해야 돼. 돈을 좀 벌어야 되니까 좀 험한 일을 좀 해. 처음엔 거절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자는 호랑이처럼 온다고 했어요. 한 달이 정말 빨리 와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거기에 응해요. 정말 심한 건 뭐냐면 몰카를 찍어요. 이런 청년들은 사실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고 누구한테 조언을 구할 사람도 없어요. 수치심도 있고 무섭기도 하고 이래서 고소 고발도 못하고 끙끙대고만 있습니다. 결국 성형외과에서 돈을 못 받으니까 성형외과 실장이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일당들이 다 구속이 됐죠. 근데 마지막에 수민 씨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 일당이 가지고 있는 자기 몰카 동영상만 삭제되면 처벌까지 원하지는 않는다. 그것만 제발 좀 없애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철로 된 수세미로 이렇게 가슴을 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 사건 날 때 얘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범죄는 다 찾아냈어요. 진짜 엄하게 한번 구형을 했거든요. 뭐 부장님이 야 이거 구형 너무 세다. 사람을 죽였니? 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사람 죽인 거다. 알았어. 그러면 도장 찍어줄게. 해서 결국 받아서 갔죠. 능지처참해. 능지처참. 진짜. 처벌이라는 게 세야지 이거 무서워서라든 경각심 때문에 못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수민 씨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마음이 되게 안 좋았던 게 몰카만 지워달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여자분의 인생이 다 날아간 거잖아요. 그 인생은 뭐로 보상을 받냐 이거죠. 근데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피해자들을 일단 구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해자한테 배상을 받든지 아니면 그 벌금으로 기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기금으로 기구를 만들어서 그 기구에서 인터넷상에 돌고 있는 동영상을 추적해서 없애는 그런 업무를 하고 또 피해자들을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좀 지원하는 그런 게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가 법 의식이 높아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계약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혹시 계약 한 건이라도 하신 분 계세요? 저 오늘은 안 한 것 같은데. 오늘은 안 했는데. 했고, 하나 있어. 여기. 보기에 오늘 계약 단 한 건도 안 하신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네, 여기다. 여러분 여기 온 거 자체가 계약. 그렇죠. 아, 여기 들어오신 건 다 계약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걸어오셨어요? 차 타고 차 타고 왔죠. 왔죠. 차 타고 왔죠? 네. 기름도 넣으실 수 있고 톨비를 냈을 수도 있고 교통카드를 찍었을 수도 있고 편의점 가서 음료수 하나 사 드셨을 수도 있어요. 네. 이게 다 계약이에요. 여러분 신용카드 계약 이거 하나가 법률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계약들이 엮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계약 속에서 살고 있어요. 공동체에서 살면서 자유를 누리고 살면은 이 계약은 공개하고 같습니다. 자, 계약서 쓸 때 뭘 가장 중요하게 보세요? 잘 안 보게 돼요. 그러니까 특히 인터넷 같은 거 회원 가입할 때 뭐 동의하라고 클릭 하잖아요. 그 약관 다 읽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전체 생각하는데. 동의 그냥. 네, 그냥 그런 거는 대충 넘어가고 그냥 다만 저는 이제 왜 회사랑 계약할 때 비율 관계는 조금씩 맞아요. 앞에 그 사항은 다른 계약서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뭐 대충 뭐 다 똑같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맨 뒤에 이제 뭐 계약 위반 시 세배 뭐 청구, 뭐 그런 거, 청구 예. 이런 거. 우리 허영지 씨는 저는 계약 종료일이요. 아이돌. 네, 좀 네. 예, 미처 예상을 못했습니다. 계약할 때 사람들이 대부분 보는 건 뭐냐면 내가 받는 거, 내가 갖는 것만 신경을 써요. 계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해야 할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는 정말 세세히 적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계약이면 공증을 꼭 받아놔야 되고요. 제가 맡았던 사건인데 어떤 노인분이 사채업자한테 너무 급하기 때문에 10억을 빌렸습니다. 급전으로 10억을 빌려요. 그리고 담보로 자기 회사 주식을 맡깁니다. 그리고 꼼꼼히 계약서를 적죠. 뭐 변제일은 언제고 이자는 얼마고 뭐 이렇게 쭉 하고 뭐 나중에 소송이 붙으면은 뭐 어디에서 관할로 하고 이런 걸 다 합니다. 근데 사채업자는 사실 이때 이 회사를 뺏고 싶었어요. 돈 10억보다. 훨씬 더 알짜배기 회사거든요. 변제일이 됐습니다. 자, 4월 11일 날 변제일이에요. 이날 핸드폰 끄고 잠수를 타버려요. 변제 장소가 안 나와 있어요. 변제 장소가 상암동 소망 커피숍 이러면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안 나타나면 그 사람이 안 받아서 그 사람 잘못인 거예요. 하지만 변제 장소가 없으니까 그날 당사자가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떠나버렸. 일부러. 고의로 채무 불이행을 일으켜서 담보를 행사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변제 장소 같은 거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회사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물론 법적 분쟁 엄청 하고 회사는 지켰어요. 회사는 지켰는데 엄청 고생했죠. 이렇게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탁제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라고 있습니다. 공탁소에 가서 공탁서 2통을 내요. 그러면 거기 공무원이 공탁금 납입서하고 공탁서 정본 2개를 줍니다. 그거 가지고 그 공탁금 내면 돈 갚은 게 돼요. 10억 갚은 게 됩니다. 그러면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돈을 조금씩 갚겠죠. 네. 그럼 뭘 받아야 되죠? 영수증. 영수증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할머니가 계셔요. 이 할머니가 수십 명을 상대로 수십억 원을 투자 명목으로 받아서 그 돈을 다 가로챕니다. 절대 처벌을 받지가 않아요.
저희 방에 오시는 이런 우수 고객들은 대부분 다 이래요. 전과가 쫙 있는데 다 불기소로 끝나는 그런 분들이에요. 이 할머니 상대로 피해자들이 민사로 해도 지고 형사로 해도 져요. 뭐 심지어 사기로 고소를 했는데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도 받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말도 안 돼. 할머니 수법은 뭐냐면 자기가 줬던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돌려줬다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1,000만 원 그래 받은 건 맞아 유재환이한테. 근데 내가 유재환이한테 2,000만 원 갚았어라고 영수증을 줘요. 제가 이런 식으로 해요. 3월 1일 날 유재환 씨한테 100만 원을 보내요. 송금. 그 다음 날 만나요. 3월 2일 날 만나서 아 참 영수증 하나만 써줘. 200만 원짜리를 어제 것까지 같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고소가 되면 3월 1일자 송금증, 3월 2일자 200만 원짜리 영수증 다 모아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한 3,400밖에 안 줬는데 2천만 원을 갚아준 그런 꼴이 되는 겁니다. 나 세상에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 당해요. 어떻게 써야 돼요? 3월 1일 날 송금받은 100만 원과 3월 2일 현금으로 받은 100만 원 합쳐서 200만 원을 정의 영수함. 이렇게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영수증. 완전 영수증. 그렇죠.